그래도 주택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됐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가격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. 또 중소형 강세, 중대형 약세라는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고 전셋값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이 같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.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 위해서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. 요즘 같은 이 시장 분위기라면 결국 이 지역이나 또 이 주택 면적에 따른 양극화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원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퉁쳐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 그리고 상품별 규모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서울이나 신도시 그리고 지방이 전부 다 부동산 시장이 각기 움직이고 서울에서도 강북 그리고 강남이 다릅니다. 강남에서도 강남구, 송파구가 또 달리 움직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일단 국지적으로 서로 달리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네. 두 번째는 상품별로도 또 다 조사를 달리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네. 상가, 토지 이런 다양한 그 부동산 상품이 있는데 이 각각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. 또 주택에서도 그 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이 달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또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 규모별로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 중소형이 인기가 있다가 또 어느 기간에는 이 대형이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규모별, 상품별, 지역별로 각각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.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2008년 리먼 사태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중소형과 이 대형 평형이 이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과거에는 주로 이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. 부동산 시장이. 그래서 분양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해야지 지방에 가서 하면 큰일 난다. 지방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무덤이다.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수도권은 계속 그 침체기가 이어지고 오히려 지방이 상당히 그 화랑세를 보이는 추세가 이어져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 중대형 평형이 분양이 잘 됐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중대형 평형은 찬밥 신세가 되고 오히려 소형 평형 위주로 시장에 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까지 이 수도권 그 주택 매매 시장은 전체 가격이 한 10%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나 비수도권은 무려 40%나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 거래량도 이 수도권은 별로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즉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. 규모별로도 보면 대형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제 중소형 위주로 시장이 바뀌었다.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9평 미만이 되겠습니다.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0% 정도가 가격이 상승했고요. 네. 중형 같은 경우 중형은 19평에서 한 29평형 사이를 볼 때 한 13% 정도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. 반면에 29평 이상의 그 대형 평형은 오히려 8% 정도나 이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러한 그 흐름을 보면 1997년도에 IMF가 발생했죠. 네.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 다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강남에 재건축 대상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 그 이후에 2003년도에서 2007년도 즉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이 중대형 평형이 시장을 이끌고 갔다.
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주로 이 지방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방의 그 중소형 아파트가 이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이 비수도권과 이 중소형 위주로 이 강세를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집값은 사실 이 공급과 이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수요자들이 어떤 주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.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얼마나 많은 수요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나서느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. 네네. 어떻습니까? 이건 역시도 똑같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아까처럼 소형 또는 네. 대형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참고로 저희 가구의 변화를 보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네. 또 고령화가 되고 또 결혼도 상당히 늦어진 만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또 저출산이라든지 뭐 이혼율 급증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화적 현상 때문에 점점 그 1, 2인 가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인 가구 이상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이 3인 가구 이하는 좀 증가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것은 이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더 뚜렷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금년 이후에는 이 3인 이하의 가구, 이 작은 가구는 매년 약 18만 가구가 증가할 것입니다. 이게 수도권의 이야기고요. 비수도권인 경우도 3인 가구 이하의 그 작은 가구는 매년 한 20만 가구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반면에 이 4인 이상의 가구, 좀 큰 가구는 정반대로 이 수도권에서는 한 5만 가구씩 매년 줄어들고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한 8만 가구씩 줄어들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4년 그 주택시장 그 전망 보고서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고요. 네. 또 근래에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그 연구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. 이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미래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그 20대 현재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 주택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그 결과는 앞으로 주택은 절대 투자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이다.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. 주택 가격은 지금보다 뭐 비슷하면 비슷했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.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한 48% 정도가 됐습니다. 네. 그럼 이렇게만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그 수요라든지 또는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그래도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는 또 70% 정도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. 네. 이 사회적인 이 가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. 사실 이 전체적인 공급 물량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에 맞춰서 이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이 1, 2인 가구가 늘어나면 이에 따른 이 소형 주택들의 공급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. 앞으로 주택 공급 물량 얼마나 되나요? 네, 이 공급도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중소형과 대형으로 나눠서 일단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수도권과 이 중소형 시장은 앞으로 이 초과 공급에서 초과 수요로 갈 것이다. 이렇게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수도권의 중소형 시장이 현재 2011년, 2012년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중소형도 약간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금년부터는 오히려 이제 공급을 많이 좀 축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수요는 여전히 잔존할 것이다. 그래서 2, 3년 후에는 오히려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. 수도권의 그 소형 그 주택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여건이 아주 호전이 되거나 분위기가 또 상당히 살아나게 되면은 이 상당히 그 반전을 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수도권이면서 이제 대형 그 주택을 보면 이것은
계속 수요가 부족해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5만 호 내지 6만 호 정도가 계속 초과 공급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수요층이 새로 생기지 않거나 또는 주택 시장이 뭐 새로운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일단 신규 수요가 창출되지 않는 한 약간 초과 공급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대형 평형 인기가 없을 것이다. 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제 비수도권을 보면 비수도권의 그 중소형 시장은 일단 현재는 수요가 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초과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. 왜? 공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 초과 수요가 줄다가 다시 또 커질 것이다. 라고 일단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방의 소형 주택은 앞으로도 그 인기도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. 또 시장이 살아나면은 강한 또 상승 반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수도권의 즉 네. 지방의 이제 대형 시장을 보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대형은 여기도 찬밥 심선입니다. 그래서 현재 그 대형 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한 13만 내지 15만 호 정도가 계속 초과 공급 상태를 보일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보면 아파트도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 한 2, 3년 전에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침체를 유지를 했는데요. 네. 오히려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원룸 이 작은 주택은 또 상당히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, 3년 전에 분양이 잘 됐는데 지금 막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제 일부는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품에 따라서도 나름대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렇게 수요와 이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앞으로의 집값 흐름이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? 물론 이 지역이나 말씀해 주신 이 주택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당분간은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네. 즉 지방 위주로 시장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병 위주로 갈 것이다.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만일 지표 경기 회복세가 뭐 뚜렷해지거나 지금 국회에 그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, 중과세 폐지 문제라든지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통과가 되거나 하면서 분위기가 떠오르면 상당히 그 시장이 또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과거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에 그 펀더멘털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팍 차고 올라갈 만한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역시 전세 시장도 그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 지방 그리고 중소형 병행이 앞으로 좀 주도를 할 것이다. 그리고 모든 주택의 컨셉이 이제 과거처럼 큰 것보다는 지금 다운사이징 점점 적어지고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중소형의 주택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매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중대형 주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매매 시장에서 이 중대형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 보니까 이 중대형 미분양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일 텐데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요?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해서 나오면은 과거에는 이제 큰 집을 선호했지만 지금 네. 자녀들 뭐 출가하고 그러면 두 부모만 있을 경우에 어디 특별한 수입은 없고 또 관리비는 많이 지출된다. 그러면 큰 집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. 특히나 요즘같이 주택시장 주택 가격이 앞으로 뛸 거라는 기대 심리가 없으면 굳이 큰 곳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물량은 나오고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되려면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이 좀 뜨거워져야 된다. 네. 즉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계류된 법안들도 좀 처리가 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조금 불씨가 지펴졌다. 이런 게 들면 저절로 지금 전세 때문에
여러 가지 그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이 소형 아파트는 또 비싸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약간 찬밥 신세인 그 대형 평형으로 옮겨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. 또 하나는 이 큰 평형을 사실 지금 쪼개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나 지금 소형 평형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좀 손질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쪼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용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주택 사업 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그리고 5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중대형 큰 평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네. 별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혜택의 폭을 큰 평형대에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면 이 물건들이 임대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소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이 중대형 평형은 무조건 애물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당 주거 면적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 한 28.5제곱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8제곱미터, 네. 그리고 미국은 한 74, 영국이나 독일은 40제곱미터 정도의 우리보다 훨씬 큰 면적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런 그 주거 면적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, 그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 2020년까지 우리도 한 35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하겠다. 즉 주거 면적을 키우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주택 시장의 여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소득이 높아지면은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점점 좋은 주택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돼 있죠. 좋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좀 대형 평형이 좀 살기 더 편안하지 않겠어요? 네. 그래서 우리가 이 승용차를 탈 때에도 점점 여유가 생기면 큰 것으로 바꾸듯이 이 주택에 대해서도 좀 큰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래서 현재는 이 대형 평형이 굉장히 찬밥 신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달라지면 또 과거의 영화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일부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러나 현재는 아직 좀 먼 훗날 이야기로 이렇게 보고 있죠. 네. 이 중대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. 반면 이 중소형을 살펴보면 이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. 이 공급 물량도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.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죠.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저희가 작년도에 그 주택 보급률이 102.7%였습니다. 네.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110%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는 한 107% 정도로 주택 보급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 그 국토연구원의 주택정책관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집값이 낮아진 상황이다. 이렇게 수익 얼마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오히려 투기 수요도 가세를 해서 네. 또 이게 주택을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향후 연평균 한 39만 가구 정도 해서 10년 동안 390만 가구 정도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과거에 2003년도에는 그 당시 정책이 매년 한 44만 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러나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매년 약 50만 가구 정도를 해서 네. 500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요. 그때보다는 지금 약간 못 미치는 숫자지만 아무튼 계속적인 이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주택 매매 시장 문제가 이 매매 시장에서 국한돼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이 사지 않아서 전월세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키웠다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상 그 전세 시장의 문제 이것은 이 주택 시장 침체도 문제가 되고 전세 시장 문제 심각한 것이죠. 예를 들면 주택 시장 침체가 되면 가계 소비 자체도 큰 폭으로 이축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 국내 그 건설 경기도 또 이축이 되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. 또 전세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은 이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이 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요즘 이 전세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오른다. 이 또 올랐다. 그리고 이 미친 전셋값이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대단한데요. 그러다 보니 이 매매 가격이 평균 전셋값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고요.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. 지난번에 부동산
서브가 주소한 내용을 보면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119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. 전세가가 평균 한 2억 8천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. 전세가 평균이. 그런데 실제 매매가가 그보다 안 되는 것이 한 24만 가구가 나왔습니다. 네. 전체 주택수로 보면은 한 20% 정도가 서울시에서 전세가 수준도 안 된다, 매매가가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아무래도 이 전세값에 미치지 못하는 이 매매가는 이 중소형 아파트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이 서울에서도 이런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어딘가요? 대표적인 지역이 노원구가 되겠습니다. 노원구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아파트가 한 56% 정도가 나왔는데, 네. 일단 아파트들이 좀 소형 아파트들이 좀 많은 그런 이유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도봉구가 두 번째로 한 49% 정도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금천구라든지 중랑구, 구로구,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30~40% 수준. 그리고 서초, 송파, 강남구는 4% 미만. 용산구는 한 2% 정도로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. 평균 전세값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일 텐데요. 네. 이렇게 오르는 전세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나선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네.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현 상황에서 이 전세값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요? 전세 문제는 우리가 1978년도에 한 35년 전에도 네. 이 전세가가 10년 동안 한 10배나 올랐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역시 지금 35년이 지났어도 상당히 그 큰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자꾸 그 자가 수요는 떨어지고 이 전세 수요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자가 수요가 56% 정도였는데 지금 한 53%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. 네. 이렇게 전세 문제가 심하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2015년까지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다. 그리고 한 70~80% 정도 매매가의 70~80% 정도가 전세 가격이 되고 월세 전환율로 급속히 갈 것이다. 이런 그 보고서도 있었는데요. 아무튼 물량을 늘리고 각종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시장을 잡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전세 시장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이것은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상반이 되는데요.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지금 자녀들의 대개 중고등학교 보면 3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현재는 전세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. 반면에 임대인은 이제 그 수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황금성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오늘 이 시간 내년도 주택 시장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.